자, 윤리적 사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평성은 중립이 아니지요. 공평하다. 물론 공평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아들 6학년 때 보낼 때 전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엄청 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담임선생님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마음에 든대. 뭐가 그리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은 공평한 것 같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직장 여성들은 학교를 자주 못 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공평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을 굉장히 잘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주고 싶은 거에 줄 수 있는 한 대부분이 저는 A 이상을 줍니다. 1학기 때는 갑자기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A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절대평가다면 저도 거의 A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제때제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웬만하면 다 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상대평가가 아니고 이런 그 절대평가라면 이런 기회에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때 줘야죠. 근데 우리 딸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들도 대학을 다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교수님 있으면 겁나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점수를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자, 중립이 아니고 공정성이다. 분배, 절차, 규칙, 상호작용을 보면서 주는 것, 이걸 공평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것, 이게 공평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엄마들이 자주 온다고 해서 그 애를 더 예뻐하고 그 애를 더 많이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공평하게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개인이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역지사지 해보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논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공이 궁자님께 물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 일생 동안 지킬 만한 어떤 낱말을 한 단어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자공에게 서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게 보편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너 싫은 것은 나도 싫어. 이런 보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사고의 특징 중에서 정당화 기능입니다.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나는 초콜릿 맛이 좋아. 또는 너는 체리 맛이 좋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너는 그거 골라. 나는 이거 고를게. 그거 만약에 반반 사자. 서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 내가 초콜릿 맛을 골랐다고 해서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당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기호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쟤는 왜 저런 걸 좋아해? 내 내 맘이잖아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 내 맘이잖아요. 그걸 네가 왜 간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당화 기능이다. 규범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A민족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고 B민족은 이웃을 더 친족보다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그 나라의 상대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요즘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가 계속적으로 넓혀질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지구촌화돼 있잖아요. 비행기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본을 어때요? 점심 먹고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그 지구촌화 돼 있잖아요.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는 당연한 어떤 문화의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여자들은 그 여자도 부모를 부양한다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베트남 여성들은 굉장히 그 조상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부양하고 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반면, 필리핀 나라는 같은 더운 나라여도 이제 조금 더 막 부지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더 우리나라하고 더 맞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행동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옳다. 옳죠?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라는 행동 지침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윤리 이론입니다. 제가 책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 사고가 갖는 이와 같은 특성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윤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일단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이거는 규범성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당화 가능성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서 나오는 이유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평성에서 어긋나지요. 그 말은 곧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편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제시됐다면 이 주장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윤리 이론 중에서 윤리가 아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가 아닌 것은 굉장히 취향이다. 나의 취향, 개인적인 것, 입맛, 어떤 성적 취향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짜장면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선택을 못해. 근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이럴 때 좀 갈등은 있겠죠. 그렇지만 취향이라는 것은 윤리가 아니다. 그것 가지고 윤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도 어떤 그 윤리적이지 않다. 저 사람이 측은지심을 갖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동정심 이런 것들도 윤리하고는 그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어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아, 나하고 저렇게 대학교 때 연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애기 낳고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먹어갔는데 저렇게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팔팔했는데 늙어갖고 저렇게 꼬불려 자는 모습이 측은지심이 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나를 보고 측은지심이 안 든대요. 그래서 왜 측은지심이 안 드는데 나는 측은지심이 자기가 뒤돌아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짠한 마음이 든디 왜 자기는 안 들어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아직 자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나는 윤리적이고 우리 남편은 윤리적이지 않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천적 지혜, 신중함,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도 윤리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그 불편해해요. 왜 너는 자주 안 나오냐? 왜 너는 네 이야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하고 막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딸 하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누군가하고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애롭고 힘들어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능이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하나인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관계 맺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성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냐? 이건 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면하고 전력하고 이런 것들도 어때요?
보편화 기능이지 이게 그 윤리가 아니다, 기다, 너 너무 낭비가 심해, 이게 윤리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부지런해. 이 부지런한 것이 윤리냐 아니냐,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지 실천적 지혜도 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론을 보겠습니다. 이 신자는 귀신 신자지만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갓을 말합니다. 신의 명령, 내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윤리냐 아니냐, 윤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윤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반드시 윤리였습니다. 그게 지상 과제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태어났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종교를 가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윤리니까.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것이 윤리냐 아니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는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윤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에우트프론에서 신명론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윤리적 규칙은 신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윤리인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신이 명령을 내렸을까? 만약 자신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명령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봐보세요. 그래서 신명론도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절에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이거는 윤리의 개념이다. 그래서 신을 믿고 안 믿고 하고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편견 또한 어때요? 윤리냐 아니냐에서는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범으로 그것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체로 편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판적 자세로 편견인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견도 우리가 어떤 일상의 관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관습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설이나 추석이 명절이 되면 결혼해서 남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요즘 엄마들은 아기를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은 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냐면 아들이 가면 딸이 오고 이러니까 가족이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들이어도 너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갔다가 와라, 그래야 누나를 만나지,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만나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뭐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설에는 시댁을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외아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귀한 존재들이고 양성평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은 여성들도 어때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관습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편견도 하나의 관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